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정용헌 교수님을 모시고 에너지에 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 박사를 모시는 그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은 이분은 오랫동안 그 에너지 문제에 고심을 하시고 또 연구를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에너지 관련 정책 결정자들을 만나서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정책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아주 고심에 고심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단히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그 에너지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너지는 사실은 경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은 에너지 자체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락다운이라든지 아니면 봉쇄 조치, 이런 조치로 인해서 사실은 경제 활동이 아주 심하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도 따라서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업 부분이라든지 수송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가정 부분에서도 에너지의 소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 퍼센티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6% 줄었습니다. 보통 에너지는 매년 인구 증가율과 경제 활동 증가로 한 2%씩 증가를 해야 되는데 한 6% 떨어졌으니까 실제로는 한 8% 정도 줄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뭐냐면 화석연료는 많이 줄었는데 신재생은 많이 늘었습니다. 신재생 환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재생이 늘고 화석연료는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신재생이 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신재생은 일단 설치해 놓으면 운영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변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이왕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이나 이왕 설치되어 있는 풍력 발전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풍차같이 생긴 그 풍력 발전기 같은 거는 이미 설치해 놓으면 그 다음은 운영비가 거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발전하고 태양 비치는 대로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 발전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지 그것이 어떤 환경적인 이유로 한 건 아닙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로 그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이 더, 신재생 에너지에서 발전하는 전기량이 더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석탄 발전소나 아니면 천연가스 발전소는 그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90% 됩니다. 80%, 90% 되는데 그것도 수요가 있어야 발전하는데 수요가 없으니까 발전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연료비가 전혀 안 드는 신재생은 그냥 발전해도 나는 손해가 없거든요. 그냥 영어로 아주 심플하게 하면 no regret입니다. 나는 그거 뭐 하나하나 나한테는 코스트가 안 되는데 베니핏만 오기 때문에 신재생 발전을 많이 느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옛날에 우물을 파놓으면 네네. 그냥 한번 파놓으면 거기서 그냥 물이 나오듯이, 그렇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것은 그냥 설치를 해놓으면 네네. 물론 그 설치 비용이라든지 뭐 운영 비용은 들겠지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신재생 에너지와 화석 연료를 쓰는 에너지 연관을 비교할 때는 화석 연료 가격하고 신재생의 캐피탈 코스트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치비를 비교를 합니다, 보통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CO2의 한 80% 이상은 그 화석연료 사용해서 나옵니다. 그럼 화석연료가 한 8% 줄으니까 CO2도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8% 줄면 CO2도 대략 한 7, 8% 줍니다. 대략 아주 대략입니다. 대략 7, 8% 줄기 때문에 올해 말 기준으로 하면 작년보다 한 8% 정도 CO2 배출량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 박사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네. 이제 그 CO2가 줄어들어서 뭐 공기도 맑고 환경적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네. 경제적으로는 다른 말로 하면은 경제적으로 좀 위축된 거를 나타내는, 그렇습니다.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하고 환경은 사실은
뭐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실은 환경이 개선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Environmental Kuznets Curve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어느 수준 이상의 소득이 되면 사람들이 환경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내가 가난할 때는 환경에 신경을 전혀 안 쓰다가 예를 들면 내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되고 내가 자가용도 타고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그 환경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하고 환경에 대한 투자는 사실 어느 수준 이상 가면 같이 갈 수는 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반대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잘 살기 위해서 막 공장을 짓고 하게 되면 환경은 굉장히 그 악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출량도 늘어나고 쓰레기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잘 사는 게 옛날에는 전통적으로는 잘 사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살기 위해서 뭐 그냥 그 환경 재활하는 것이 사실은 그 퍼블릭 굿이라 그래가지고 그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물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구든지 먼저 오염시키는 사람이 사실 베네핏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근데 잘 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이 그 공해를 유발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어떠한 그거를 클린업하는 그걸 갖다 청소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잘 살면 잘 살수록 사실은 나한테 그 환경에 어떤 오염을 시키면 나한테 코스트가 돌아오기 때문에 비용이 돌아오기 때문에 점점 덜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코비드 사태는 사실은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 경제적인 면이 중요하다는 게 워킹하는 걸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신재생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발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연료비를 사다가 하는 것보다 신재생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돌리면 나는 비용이 안 드는데 생산물은 나와 전기는 생산하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 역시 그 지금 보면 이제 환경, 경제 그러면 흔히 사람들은 경제가 먼저냐 환경이 먼저냐 이렇게 논쟁하지만 네네. 그것보다도 어느 측면에서는 어느 일정 수준은 무엇을 양보를 해야 되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것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또 이쪽을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예. 단계가 올 거다. 예, 덧붙이자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2050년까지 이제 CO2를 많이 줄여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기술의 발전과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 없이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러면 요즘 겪는 고통을 거의 매년 겪어야 됩니다. 그 요즘 겪는 고통이라 하면 이렇게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모빌리티 그러니까 내가 어디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고 이런 걸 갖다가 매년 겪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50년에 어떤 넷제로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CO2가 1년에 한 11% 매년 애뉴얼로 봐서 11% 줄여야 돼. 11% 내지 12%가 줄어야 되는데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띄어서 봤을 때 올해 한 해 8%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이런 교통을 그냥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가 기술 수준을 그냥 고려했을 때 그러면 매년 1.5배 되는 고통을 우리는 감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코비드 19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CO2 줄이는 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구나 하는 걸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력화로 가야지 되기 때문에 석유의 종말은 올 거다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아니요. 그거보다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랜드 에너지 트랜지션이라 가지고 에너지 변환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우리가 땔감 나무를 하다가 저도 어렸을 때 나무 떼는 걸 봤습니다. 그다음에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보다는 보다 편리한 석유를 사용하다가 이제 천연가스를 사용하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소. 왜? 수소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수소를 하게 되면 환경적인 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땔감보다는 석탄이 환경적인 이점이 많고 편리하고 그 다음에 석유가 석탄보다는 편리하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이점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연가스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옮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석유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석유 시대의 종말이라는 게 무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석유의 수요가 정점에 이르는 건지, 전 세계 석유 수요가 그 정점에 이르는 건지, 아니면 석유를 그 이후부터는 거의 안 쓰게 되는 건지. 석유 시대의 종말이라는 건 사실은 아무도 그 정의 내린 게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해할 때는 석유 정점에 올랐다가 수요가 팍 꺾이겠지 이렇게 보통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 시대의 종말이라는 건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런 데피니션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석유 시대의 전 단계에 열려있는 석탄 시대의 종말은 왔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석탄 소비는 아직도 세계적으로 보면 정점에 오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석탄 소비가 2019년에 정점에 왔다는 게 정설인데 그거는 2021년, 22년 가서 검증해 봐야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2020년은 굉장히 특이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3, 4년도 보고 석탄 소비 추이를 봐야 됩니다. 그럼 석탄 소비도 아직 정점에 안 왔습니다. 그럼 석유 소비는 언제쯤 올까? 에너지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기술, 시장, 그 다음에 인프라입니다. 물론 정책에 따라서도 움직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석유를 쓰기 위해서는 정제하는 설비도 있어야 되고 수송하는 설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운반하는 설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파이프라인도 있어야 되고 또 하역하거나 다시는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기구도 많이 석유 등유를 쓰는 어떤 램프라든지 아니 비행기라든지 이런 게 다 갖춰져 있거든요. 인프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를 바꾸는 데는 보통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석유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게 다음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십 년 아니면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원이 나타나서 그것에 대한 이제 그것도 시장에 진입해서 사용은 되겠지만 네네. 기존에 쓰이던 석탄이나 석유는 그대로 사용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생기는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그건 기술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 그리고 아니냐. 비중만 차이가 나죠. 비중만 석유의 비중, 석탄의 비중은 점점 떨어지고 천연가스 비중이 조금 올라갔다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기술이 발전한다면 수소의 비중이 제일 크겠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거는 굉장히 먼 훗날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소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네. 최근에 특별히 한국에 보면 수소가 마치 요술방맹이처럼 나타나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얘기하는 일부 그 전문가도 있고 일부 그룹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수소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서는 굉장히 비싼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수소 생산비가 우리나라가 제일 비쌉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이 수소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수소가 있는데 수소는 계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메탄을 계지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기분해하는 게 있습니다. 물을 전기분해해서 이제 수소를 만드는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우리나라는 일단 그 천연가스가 메탄이거든요. 천연가스를 계지를 바꾸는 데는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우리가 사는 거. 우리가 사는 가격은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두세 배 더 줘야 됩니다. 통상. 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소 그러면 간단한 원소인 것처럼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가스를 사용해야 되고 가스나 아니면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기 없이 수소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있든가 천연가스가 있든가. 그러면 또 전기를 만들러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석탄 석유에 관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는데 그럼 전기를 만드는 것은 신재생에서 만들어야 우리가 그 엄밀히 말해서 이 넷제로에 하기 위해서 하는 그린 수소가 있거든요. 그린 수소인데 이 그린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왜냐하면 환경오염이 전혀 없는 발전원으로부터 전기를 갖고 그걸로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그러면 똑같지는 않지만, 네. 근데 똑같지는 않지만 이해를 우리가 이제 저기 하기 위해서 보면 우리가 종이 네. 그러면은 다른 이름은 이게 나무로 네, 네. 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네네. 얘 다른 이름은 가스나 전기다. 네, 그렇습니다. 또 전기의 또 다른 이름은 석탄이나 석이나 아니 심지어 재생에너지다. 뭐 예.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야 되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산뜻해 보이기는 하지만 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수소라는 그 원소를 쓴다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수소 기초 우리가 기초에 기초. 네. 사용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맨 처음에 그 질문하셨던 왜 우리나라가 비싸냐?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풍력 자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태양광 자원도 굉장히 많지가 않습니다. 국토는 좁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산비가 비싸요. 일단 전기를 재생에너지에 사용하는 생산비가 딴 나라보다 비쌉니다. 또 그 비싼 그걸로 열 분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렉트롤리시스라 그래가지고 그 전기 분해하는 기술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발달이 돼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뭐 외국보다 그렇게 싼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그 기술에 대한 가격이 똑같다 그래도 비용이 똑같다 그래도 신재생에서 워낙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 전기 값이 그래서 실제로 그 전기를 이용해서 그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데는 한 작년에 그 스터디를 한 게 있습니다. 에이펙에서 스터디를 한 거 있는데 그거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데 왜 수소 그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일단 두 가지죠. 우리가 보통 그 에너지를 볼 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하나는 편의성, 그 다음에 환경성, 그 다음 세 번째 경제성입니다. 네. 근데 경제성을 제외하고 편의성하고 그 환경성만 보면 환경적인 측면만 고려하면 수소가 굉장히 바람직하죠. 왜냐면 많고 수소가. 근데 수소의 결정적인 단점은 뭐냐면 밀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 밀도가 낮다는 얘기는 부피는 큰데 그러니까 단위 부피에서 얻는 열량이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수소를 제대로 쓰려면 압축을 해야 되고 지금 그 대기압의 한 6배 이상으로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다시 한 마이너스 256도 정도까지 내려야 돼요. 그래야 수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비율인지는 모르지만 왜 우리가 보면 재밌기는 하지만 네네. 허풍이 심하다 이런 것처럼 그거는 편리하기는 하지만 조금 그 관리가 힘들고 생산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수송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저장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여튼 에너지 환경을 보면 아주 독특한 나라. 굉장히 독특한 나라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나오지 않고, 네네. 그 다음에 그것을 구하는데도 우리는 반도이기는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게 섬나라. 예, 그렇습니다. 외땅에 동떨어졌다고 이제 네네, 볼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지금까지는 사실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죠. 왜냐하면 그 성공의 원인을 뭐라고 보세요? 저는 기술 개발하고 그 다음에 빠른 경제 발전이라고 봐요. 경제가 발전하니까 이 기술하고 환경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른 경제 발전한 게 사실은 저는 제일 키라고 보고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 과학이라든지 이런 게 과학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같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한 시스템으로 발전을 한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아이디어라는 생각에서는 우리가 보통의 경제학에서는 first best는 아닐 수 있지만 전 세계를 놓고 봐서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성공한 예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그렇습니다. 에너지원이 없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에너지를 들여다가 그거 기초한 산업을 육성시켜서 지금 산업을 육성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를 수출을 하잖아요. 글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석유를 갖다가 하루에 일일 한 250만 배럴 정도 수입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 반을 수출을 합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전 세계 탑 클래스예요. 석유 산업, 그다음 석유화학 산업이. 우리 수출해서 차지하는 비용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얘기가 들어왔는데 네네. 그러면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그 에너지 시장은 어떻게 되리라고 보세요? 또 어떻게 되리라고 보시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되어야만 한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세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세계적인 추세가 사실은 재생에너지의 어떤 보급 확대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그 풍력이나 아니면 태양광 이런 걸 보급을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우리가 기존에 잘해왔던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거 뭐 원자력 포함해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우리 여태까지 기술 개발을 위해서 투자도 많이 했고, 인프라도 많이 건설을 해놨고, 이걸 어떤 사용을, 우리가 최대한 사용을 해서 베네핏을, 어떤 우리가 혜택을 충분히 받아야죠, 사실은. 그리고 그 대신 국제적으로 하는 환경운동이라든가 이것도 보조를 맞출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규제는 무역 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 우리만 홀로 그 공해 산업을 다 키우고 우리만 홀로 화석연료만 떼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 장래 무역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방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의 어떤 환경의 어떤 건강성이랄까 이런 것도 고려했을 때 사실은 점진적으로 그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쓰더라도 좀 효율을 높여서 써서 환경적인 어떤 문제를 야기 안 하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산업적인 측면인데, 우리는 산업이 에너지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이 산업이 만약 어느 하루아침에 정책이 바뀌어서 신재생에너지 다 간다 그러면 이런 그 산업들은 좌초자산이 되게 크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하는 규제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뭐 국제 관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수준이 그렇게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인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넷제로로 간다 그러면 하이드로젠 뭐 수소 경제로 가고 넷제로로 가고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후변화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급격하게 변화를 추구한다 그러면 그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시장의 어떠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부는 NGO,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에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술 개발을 빨리 하고,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하고, 대신 우리는 사실은 국익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경제가 아직도 많이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능하면 우리는 그 선진국가 보조를 맞춰서 환경정책을 펴나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산업도 부흥시키고 이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조화가 굉장히 필요해요. 사실은 환경과 경제의 조화랄까,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그 제3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무슨 뭐를 한다고 요란한 구호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그 시민한테 좋은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의문. 저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지향하는 어떤 아이디어란 상황이 있으면, 지향하는 바가 있으면,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지향점이 있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그거에 열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면은 많은 변화가 빨리 일어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조급한 거하고 그런 거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걸 바꾸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장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런 조급한 게 막 나갔는데 시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비싸.
이렇게 판단이 되면 갑자기 우리가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도 뭐 이런 하려고 했다가 시장에서 이게 안 먹히면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럼 좀 더 뒤로 물러나고, 그거 조금 한 발 나갔다가 다시 또 반복 물러나고, 이런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 계속됐을 때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정부도 굉장히 조급하고, 항상. 시민단체도 굉장히 조급하고, 심지어는 학자분들도 굉장히 조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띌 만한 변화가 하룻밤 사이에 오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화를 기다리는 마음, 그 다음에 묵묵히 그걸 위해서 기술 개발도 하고 정책도 좀 효율적인 정책을 하고, 그 밀턴 프리드만이 말한 것 중에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The fool in the shower room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정책이나 시민사회의 대응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모르는 호텔에 들어갔는데 물을 딱 틀어요. 그러면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오면 갑자기 또 확 틀어서 차가운 말이 나요. 그럼 다시 이렇듯이 정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가 여태까지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본 거,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본 거 보면 이 조급함이 많이 있어요. 조급함이. 비전이 좋죠. 넷제로도 좋고 그린 녹색도 다 좋은 거예요. 그걸 싫어할 사람은 없는데, 너무 조급하다 보면 그게 조급이 나중에 그 조급함이 시장에서 리젝트를 당하면, 시장이 아니야, 그건 굉장히 당신들이 생각한 거 시장은 못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면 갑자기 낙담을 하고 포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열광할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고 그냥 꾸준하게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보통은 센세이션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제 찾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에너지라든지 뭐 정책은 미국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뽑혔다고 봐야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사자는 지금 현 대통령은 아니라고 그래도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 제가 볼 때 큰 흐름에서는 아마 환경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게 굉장히 강화가 될 겁니다. 큰 흐름에서는. 근데 그 속도는 굉장히 느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없이 사실은 어떤 환경 협약이나 이런 건 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으로 기후가 이런 거 뭐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미국의 대외 정책을 보면, 대외 정책을 봤을 때 미국이 기후변화 협약에 돌아온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곧 파리 협약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고 이것이 이제 이행되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랜 동안 기후변화 협상을 해봤는데, 그 경험에서 보면 미국이 일단 처음으로 합의된 어떤 파리 협약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리 협약은 얼개거든요. 아웃라인입니다. 그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반목이 있을 때는 이런 거에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서로 보호무역주의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오면 다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되면 합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교토 의정서도 그렇고, 그 전에 있던 뭐 발리 어그리먼트, 때 만든 그 협의안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무용지물화 됐습니다, 사실은. 물론 저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남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훈련도 되고 미래로 나가는 어떠한 디딤돌 역할을 하겠지만, 파리 협약도 사실은 언제쯤 이것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출 수 있는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게 향후 뭐 3년, 5년, 10년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교토 때도 그랬거든요. 제가 교토 의정서 때 직접 참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된다고 그랬지만, 제가 인터뷰할 때도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거 굉장히 힘들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해보면 이게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통령이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무슨 정책이 아까 예. 하여튼 급선회하는 급선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특히 미국의 국내 정치가 이제 영향을 많이 주는데 미국은 의회주의입니다. 의회주의. 그래서 상원이 사실은 그 모든 국제협약, 국제조약이나 이거에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그 결의안을 올리면 그것을 어프로브 할 건가 디스어프로브 할 건가를 상원이 정하게 돼 있는데 그 상원의 그 출석 인원의 약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1월 5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짜긴 해요. 1월 5일 날 조지아주 선거가 있습니다. 상원의원 선거가. 만약 1월 5일 날 조지아주 선거에서 민주당이 2석을 다 얻게 되면 50대 50 동석이 돼서 민주당 쪽으로 상원의 파워가 넘어가게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저 새로 뽑힌 바이든이 훨씬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훨씬 힘을 얻더라도 그 조약에 가입하거나 이런 거는 그래도 힘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화당이 반대하면. 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뭐 누가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어떤 특혜, 에너지에 관련돼서는 거기 풍부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생각하는 어떤 이제 그 미국에서 미국은 사실은 연방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사실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방정부에서는 그거를 이행할 수가 없거든요. 다 주정부 레벨.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대통령은 있지만 주 정부가 대부분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폴리시 정책이나. 근데 주 정부는 사실은 요번에 지도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양쪽 가는 민주당, 가운데는 빨간색. 공화당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가운데가 바로 다 에너지 생산하고 석탄 생산하고 석유 생산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은 대부분 그 공화당이에요. 그 트럼프 밭에서는. 그 텍사스까지 쭉 올라와서 그 다코타까지 그렇습니다. 거기가 대부분 셰일 나는 데하고 겹칩니다, 또. 아, 셰일 가스? 셰일 오일 나오는 데하고 겹치고 석탄 산지하고도 겹칩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지 기반이 화석연료 지지 기반이에요. 그 주들은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바뀌는 것이 우리나라 그린 뉴딜 정책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어요? 이제 미국의 계획은요, 사실 2016년에 지금 민주당의 계획은 사실 2016년에 그 오바마가 들어서면서 만든 계획이 있습니다.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2050이라고 만든 게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에너지 정책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면 수소경제 빼놓고 에너지 정책, 한국의 에너지 정책하거나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랑 거의 같습니다. 네.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일본 거하고도 그렇게 다르지가 않고 이유는 좀 다릅니다. 이유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입장이고 다른 그 자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유는 조금 달라요. 예, 이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크게 변화는 없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신기술을 어떻게 상용화시키느냐 하는 걸 굉장히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자동차 생산 같은 걸 보면 만약 자동차 생산이 다 전기차로 바꾸면 과연 현대자동차가 경쟁력이 있을까? 그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포항제철이 큰 회사인데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인데 만약 이 제철 산업은 석탄을 많이 쓰거든요. 만약 이 제철 산업이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지? 예를 들어 석탄 사용을 못하게 돼가지고 제철 산업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산업적인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지난 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친환경적인 정책을 많이 했거든요. 그 산업 구조 개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좀 줄이고 딴 섹터를 갖다가 좀 뭐 4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의 비중을 늘리자. 예를 들어 뭐 보험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금융 이러한 서비스 섹터를 좀 늘리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서는 아직도 화석연료 해서 사용해서 제조업을 하는 게 돈이 되거든요. 글쎄요. 돈이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근데 우리는 이게 사실은 이런 산업 구조를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산업 구조를 바꾸는데 우리가 공장을 하루 아침에 닫아버리면 다 우리 손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가능하면 공장을 오랫동안 하는 것도 우리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투자한 거니까. 그런데 이 산업 구조를 우리가 안 바꾸고 계속 간다 그러면 나중에는 무역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물건을 생산하는데 수출이 안 되는.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런 미래의 어떠한 일을 대비해서 해외의 어떤 각 나라들의 어떤 국제 규범이라든가 이런 거에 발맞춰서 적어도 남이 하는 만큼은 하고 그 이상은 기술 개발로 커버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그러면 에너지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해관계 당사자들 데어리어스 스톡홀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실 말씀이 좀 있으면. 우리가 항상 에너지 문제를 볼 때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건 기술이거든요. 기술. 근데 기술 사실은 네 개가 다 조화롭게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있으면 시장에 맞게 정책하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하고 인프라가 조화롭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박자가 막히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게 맞아야 돼요, 사실은. 어느 한 가지가 소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정책이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정책으로 시장을 이겨본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정책은 한 나라의 정책이지만 시장은 전 세계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의 정책이 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에너지 분야에서 뭐 예를 들면 뭐 탄소세를 도입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인베스터가 바뀌거든요. 투자자가 바뀌게 돼요. 투자자의 생각이. 그러게 되면 그 투자자의 생각이 사실 시장을 몰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거지. 우리가 당장 예를 들면 뭐 재생에너지하고 화석에너지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굉장히 비싸다고 가정을 할 때 이거 시장에다가 야, 너 오늘부터 그 화석연료 쓰지 말고 재생에너지만 써. 이렇게 얘기하면 시장은 절대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 박사님 말씀은 시장이 중심이 돼서 세상이 돌아가니까 정책이 시장을 지배하려고 그러기보다는 시장에 자극을 줘서 시장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렇습니다. 정책이 우선되어 있는 자극을 줘서 시장이 정책하고 맞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실은 그런 어떠한 우리가 트랜지션을 살자 시장도 변하고 정책도 변하는데 이 좀 보조를 맞춰가면서 추세가 있으면 그 추세에 맞춰서 정책도 하고 물론 비전은 크게 할 필요가 있어요. 비전은 꿈이니까. 근데 꿈이 항상 실현 가능한 건 아니죠. 우리 꿈을 꾼다는 거는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지 그걸 꼭 우리가 실현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책적인 비전은 저는 어떤 걸 내놔도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쁜 정책적 비전을 내놓으실 분들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좋은데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실행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중간에 어떤 중간 목표를 쭉 설정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그 다음에 시장보다는 조금 약간 앞서는. 그런데 그게 정책하는 사람도 얼만큼 어떻게 하는 것이 시장보다 조금 앞서느냐 하는 그런 판단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고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학자분들이 많이 필요하신 거고, 그분들이 뭐 직업 중에 하나가 그런 거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대신 고민하는 사람. 네네네네.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좋죠.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뭐 에너지에 관한 것은 아까 저 고민을 대신하는 사람 중에 대표 주자이시니까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한 시간 이렇게 저한테 할애를 해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